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장렬의 반도체 테크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클로징 벨 우리가 반도체 많이 얘기했으니까 가급적인 중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중요도가 있으니까 약간은 겹치는 게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거기서 뭐 일단 미비했거나 정확히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한화 비전인데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나온 거는 한화 비전이 삼성전자의 이제 TC본도 여기에 관련성 그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된 것 같고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큰 임팩트가 없어서 진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커버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목표 주가 9만 원. 한화 비전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익의 전망치가 반영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상한가 간 것이 그런 기대를 반영한 거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한미반도체는 아까 그 15만 원 목표 주가 해가지고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렇게 평가한 증권사가 있고 또 한 군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30만 원 인데 한미반도체 이제 그게 만약에 한화비전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게 맞다 하면은 아니면 최소한 한미하고 하나하고 스플릿 된다 하면은 사실 한미한테는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서 목표 주가 30만 원을 모 증권 외국계 증권사에는 제시했는지 그것까지는 논리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한미 반도체는 오늘은 뭐 쏘쏘했고 한화비전은 타당성 있는 내러티브가 붙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을 어저께 미국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좀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슈가 간밤에 사실은 뭐 관세 이슈다, 이란의 전쟁 이슈다 이거는 사실은 큰 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약간 한 건데 AI발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우려 이거는 아까 저기 우리 클로징 벨에 어저께도 하고 오늘 얘기한 그 이펙트 때문에 영향이 미국은 있었던 거고 한국은 그 영향을 무시하고 곡괭이 파는 나라는 관계없다 이래서 올라간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의미가 큽니다. 특히 오전에 시작할 때 삼성하이닉스가 약간 마이너스 0.4, 0.5%까지 빠졌다가 3% 후반, 5% 후반까지 올랐으니까 그 다이나믹성을 본다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아니 할 수 없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특히 블랙락이 높은 가격에서 다시 샀다는 거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도 예전에 그 사회이사가 TSMC 회장했던 사회이사가 1월 중순에 이미 가격이 3개월 사이에 3배 오른 상태에서 사가지고 지금 30%더 먹은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의미 있는 그러한 그 매수세는 의미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전반적으로 금투 중심으로 사실은 그거는 단기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금투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다라는 게 반도체고 하는 김에 오늘 정리할 때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는데 아까 설명이 부족한 건 아닌데 아까 ESS 전면 금지한다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금지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법안이 발의됐다는 거에 이제 확 해서 큰 거 삼성 SDI, LG, 엔솔이죠. 그것이 뭐 5%, 4%, 7% 이렇게 올랐으니까 의미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우리 관세 이슈는 또 대미 협상에 또 혹시라도 불안정할 수 있다 이런 썰이 나오면서 조선주가 좀 부진했고 그 다음에 은행, 금융주, 증권보험주 많이 올라간 거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이제 실제 법사위를 통과했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차익 심리한 매물이 세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정리를 드리면 우리 IT에서는 아이폰 관련되는 뉴스가 있었는데 아이폰은 폴더블 폰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파지티브해요. 아마 9월달 정도 출시될 것 같은데 양산은 7월달부터 들어가니까 관련되는 게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이런 게 조금 올라간 것이 이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쪽에서는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화장품은 아니죠. 휴재, 휴메딕스 이런 쪽에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이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오른 게 있고 한편 안 좋은 거는 새벽 배송 관련되는 기대가 있었는데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마트가 빠진다. 빠질 수 있다. 그걸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뭐가 있나? 오늘 밤에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우리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는 거, 그 정도 있고, 오늘도 미국에는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미국의 그 선물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같이 볼까요? 네. 아까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면 뭐 일단 차분한 마음으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제가 타 방송에서도 혼자 하는 것도 있어서 거기 보시면 여기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거기도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오늘 PSK 홀딩스하고 PSK도 좀 뭐 올랐는데 첫 번째 PSK하고 PSK 홀딩스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매번 있어서 이참에 정리를 할게요. 헷갈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SK는 짧죠. 앞에 먼저 나오는 것 같죠. PSK 홀딩스는 좀 길죠. 뭐가 붙은 것 같죠? 홀딩스? 뭐 그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자꾸 헷갈리니까. PSK는 전공정 장비예요. 앞쪽에 있는 장비고 PSK 홀딩스는 뒤에 있는 거, 후공정, 패키징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웃긴 게 최근 몇 년 사이는 전공정보다 후공정이 더 중요시하고 기술적 발전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PSK보다는 PSK 홀딩스의 후공정에 있는 장비들이 마진이 높아요. 예, 마진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후공정 관련되는 건 이게 HBM 관련되는 게 많거든요. 후공정, 우리 한반도체 후공정이잖아요. 그래서 PSK 전공정보다는 PSK 홀딩스가 마진이 높고, 그 다음에 탄력이 높고, 그래서 HBM 관련되는 거라면은 PSK 홀딩스 갖게 되었고, 그냥 삼성전자 투자하는 일반적인 전공정을 하면 PSK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구분하면 좀 심플할 것 같고, 만약에 더 들어가면 PSK 전공정은 뭐냐, 뭐 드라이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드라이 스트립, 감광액 빛을 쪼는 거 이제 감광액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포토 리지스터라고, 그거를 감광액을 쪼고 나서 그거 필요 없을 때 제거해줘야 돼요. 감광액을 제거해 주는 것을 이름을 스트립, STRIP, 그래서 드라이 스트립이라는 장비, 그런 게 전공정에 쓰이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전공정이에요. 뭐 그런 거 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세정 장비도 약간 있고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고가 장비만은 아니에요. 반면에 PSK 홀딩스의 후공정은 이제 그 HBM도 관련되는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HBM 관련되는 거는 솔더링 범프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접촉하는 거, 솔더 범프 접촉하는 거에 결합하는 후공정 장비 중에서 reflow라고 있어요. 영어 썼으면 미안해요. REFLOW, reflow 장비. 다른 장비 회사도 있는데 하여튼 reflow 장비가 있고, 이게 삼성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 DSCUM, DSCUM,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 후공정에 쓰이는 거, 그 다음에 솔더 범프를 녹이는 거, 리플로우 장비. 이게 대표적인 PSK 홀딩스 후공정, 이게 마진 높아요. 이렇게 정도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요. 오늘 특별한 뉴스가 있는가 몇 프로 하는데 뭐 없어요. 주가도 이제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한 거에 거의 10% 안짝으로 와서, 이제부터 올라갈 때는, 뭔가 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겠네.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가 PSK 홀딩스하고 PSK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준비한 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수율이 높다, 안 높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막 헷갈리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게,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HBM 수율도 HBM3가 있고 HBM4가 있고 4E는 어떻고, 다시 HBM4를 만들 때 그 칩, 이거 TSV에 갖고 구멍 뚫어서 HBM 쌓는 게 있고, 밑에 로직 다이 프로세스하고, 이거는 파운드리거든요. HBM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각각이 있어서 이렇게 뭉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수율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어느 걸 정확히 누가 삼성전자가 가르쳐서 요거는 35%고 이거는 55%, 이건 80%야.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60%인데 위에 거는 80%야. 이건 50%야. 이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건 지나친 관심이에요. 그 필요 없어요. 네, 일단 나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재미있는 거 하나는 중국에서 반도체 장비가 걔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걔네가 국산화 못했거든요. 국산화를 충분히 못했어요. 한 30% 정도, 35% 이렇게 되는데, 이걸 50% 이상 안 쓰면은 앞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지을 때, 중국 업체들이죠. 반도체를 자국 거를 반 이상 안 쓰면은 아예 허가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한테는 좋은 건 아니겠죠.
센티먼트적으로 이 정도 느낌만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준비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그 KB증권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죠. 이거 시트리 리서치 보고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안 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귀중한 시간에 이걸 얼마만큼 다뤄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다루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은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슈가 될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시트 리서치라는 곳이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얼마 안 된 회사예요. 2023년이니까 3년밖에 안 됐고요. 사람도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있어요. 뉴욕에 있는 거고. 이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리서치 하우스라기보다는 독립 리서치인데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테마를 가지고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어떤 가설을 세우고 파들어가서 그걸 팔아요. 누구한테? 펀드 매니저나 이런 데 판다고요. 그리고 기사를 올리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있더라고. 얘네들이 좀 힌트 쳤던 게 시장 수익의 40%는 맨 위에 상위 1% 기업이 다 나온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메가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서 그런 전략을 가지고 기관 투자자한테 이제 인텔리전스 파는 이런 것을 했다. 이런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허당은 아니에요. 근데 스토리는 미리 던지는 거니까 스토리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 시트리니 리서치에 대해서 KB증권도 보고 KB증권이 분석을 잘했어요. 그 전문을 제가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기본적인 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산업에 영향을 파지티브하게 준다. 근데 소프트웨어는 작살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린다. 잘리기 전까지 산업이 생산성이 높아진다. 오케이. 그런데 사람이 잘리는 거 인해서 고용시장이 충격은 얼마나 빨리인지 모르지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사람들이 그걸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다. 이렇게 읽히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자들은 헤드라인은 아주 끄집어내기 좋습니다. 사실은 제목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 위기는 항상 얘기 나오는 거니까 AI 할 때 A가 artificial이고 intelligence는 AI 크라이시스 대신에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 이렇게 한 건데 한국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S&P 이게 잘못 적었나? 500이었나? S&P 하여튼 지수 얘기하는 거고 8천의 저주. 지금 6,877이니까 일단 올라가는 거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저주를 받아서 상징적으로 저주를 8,100으로 하겠어요? 상징적인 거니까 누가 오늘 코스피를 우리가 8,000 불었다잖아요. 외국계에서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거는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올라가고 더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드디어 AI의 장점 말고 단점이 슬슬 보이면 그것이 금융의 붕괴라고 했지만 위기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사고의 틀로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 단어는 AI가 만든 유령 GDP 이겁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지만 노동소득이 떨어지고 소비 기반이 흔들리면은 결국은 소득 분배 구조에 문제를 야기시킬 리스크를 그걸 갖고 있는 거지 기술 자체의 유용성이 없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개별 기업은 이렇게 되면 사람을 잘리겠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게 이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자릅니다. 오늘 점심도 한국의 우리 우주 관련되는 그 기업에 이제 좀 계신 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연구소 있죠, 연구소. 거기도 이제 우주 관련되는 기업이 있으면 생산도 있고 연구소가 일반적인데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2000년에서 사람을 뽑겠다고 막 그랬대요. 사람을 뽑겠다고. 연구소 중견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회 많지는 않으니까 연구소 사람 뽑겠다는 거지. 근데 요즘에 와서는 사람 필요 없대요. 예. AI 세뇌기 하니까 그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던 거 과장 부장이 그냥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없었어요.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사람이 안 뽑는 거야. 그 레벨이 높은 사람을 주니어로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안 뽑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공부하기 좋았던 사람들 기본적인 코딩인데 설계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레벨이 너무 빨리 높아졌어요. 이게 2년 전에는 전혀 그런 거를 생각지도 않고 인사팀 총무부에 사람 구해달라고 했는데 1년 이제만서 싸그리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거기 회사의 높으신 분의 자제분들도 한국에 나왔는데 다른 코스를 공부해가지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을 갔어요. 왜? 일본은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람 뽑을 때 경력을 요구하는데 경력을 할 데가 없어요. 일본에 가서 연습을 해서 경력을 쌓고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는 어떤 그 회사의 자제분 얘기를 같이 공유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랬어요. 한국으로 왜 옵니까? 미국으로 가지. 우리나라가 그게 이슈예요.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거를 누군가는 손해보더라도 같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일단 기득권, 이것도 기득권입니다. 저도 기득권일 수 있죠.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툴이 더 좋아졌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더 힘들어져요. 예전에 혼자 못하던 게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게 미국은 더 심하죠. 왜? 고용이 더 플렉시블하니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보이고 있다고 보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AI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럼 AI 투자를 잘하게 되면은 곡괭이는 잘 팔리는 거죠. 이거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그럼 AI 성능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성능 자체가 빨리 개선되겠죠. 그러면 그 가속화된 것 때문에 인력 대체가 또 빨라지는 거고, 그러면 또 추가 감축이 되고 다시 AI에 또 추가 투자되고, 이렇게 리플렉티브, 그러니까 돌이키고 리플렉시브 루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AI가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게 맞으니까 사람을 자르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GDP는 상승된다. 근데 이게 진짜 GDP냐라고 의심을 갖는 시나리오를 적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GDP가 생산성은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 그걸 사야 되잖아요. 제품들을 만들고 사야 되는데 AI가 만들어서 생산성을 만들었어. 그 서비스나 그거 사람들이 안 사면, 못 사면 어떡하죠? 그것도 옛날에 그 못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은 노동소득이 감소되거나 최소한 정체될 수 있는 거고, 그럼 소비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믿고 안 믿기가 아니고, 이게 그럴싸하게 걱정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어저께 시장에 영향을 준 건 맞거든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과정에, 생산성 증가 과정에 우리는 논한 거야. 반도체가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분리돼서 지금 반응하고 있다. 근데 돌고 나중에 크라이시스가 되면은 우리도 영향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있다? 이렇게 분리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유령 GDP하고, 이거는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3, 4번 보는 거니까. 중개하는 거, 애매하게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 받는 소프트웨어들이나 구독이잖아요. 우리가 신경 안 쓰니까 한번 구독하면 계속 구독하잖아요. 그런 거, 그럼 여기에 피가 0.25고 여기가 0.5%고 이런 거 왜 주는지 생각합니까? 한 번 하면 그냥 가죠. 우리가 게으르고 귀찮은 일들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 피를 주는 건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죠. 에이전트 AI가 다 공짜로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사들이 작살내야겠죠. 또는 거기 브로커리지 비슷한 소프트웨어는 더 작살내야겠죠. 가격 결정리가 없으니까. 이 시나리오가 AI 에이전트의 좋은 말로 보편화 확대예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난리가 난 거고, 엔트로픽까지 어느 정도 되지 않은 더 작은 회사들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진 그 종목이 IBM도 빠지고 워크위크도 빠지고, 그런 것이 처음에 컨설팅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편화되면은 모든 영역이 상당히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만약 그렇게 되면 사모신유, 우리가 사모펀드 블루아울도 빠졌는데, 블루아울 같은 경우가 상장되어 있는 하드웨어 투자, 데이터 센터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쪽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문제가,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하면 균열이 바로 발생해서 바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 나중에 보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위기는, 주가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위기는 손실이 확정되거나 그게 확인됐을 때가 아니고, 그걸 인식하는 순간에 미래에 나타날 수 있다, 미래에 나타나게 전파될 수 있다, 이런 걸 가정을 한 겁니다. 나쁜 시나리오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아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기지 시장에 대한 건 조금 과하게 확대한 것 같은 저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2008년도에 그 미국의 금융위기 났을 때, 서프라임 사태가 났을 때, 사실은 저도 나이가 든 편이었지만 그런 사태가 처음이었고, 맨날 처음이지. 그러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사태가 뭔지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건데, 서프라임 뭐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팔았고, 그거 판 거를 다시 패키징해서 나중엔 그 상품이 뭔지도 모르게 파생상품 만들어서 일파만파 돼가지고 한 게 문제가 된 건데, 스타트는 대출 자체가 부실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프라임은 대출에 부실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직업이 안정성이 있고, 잘리더라도 다른 데서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소득 구조가 탄탄하게 봤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 전제 자체가 혹시 망가뜨려지거나 흔들려지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대출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제가 흔들리면은, 그러면 이게, 대출, 주택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럴싸하죠?
제가 반론을 제시하겠습니다. 변수는 속도죠. 네. 이게 이렇게 빨리 되면은 진짜 문제가 되죠. 네. 이게 28년도에 될 수 있으면 26년 말, 내년도 초반에는 지금하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눈에 보이면.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여러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를 컨센서스 잡아가겠죠? 기다려봐야 됩니다. 근데 그 속도를 좀 더 들어가면 핵심은 아이러니하게도 AI가 너무 빨리 침투가 되면 반도체가 부족한 게 너무 빨리 각도가 가파르고 반도체는 급격히 만들지 못하니까 가격 상승률이 지금처럼 빨랐던 게 정당화되고 앞으로도 가격 상승률이 확 갑자기 80% 올라가던 가격 상승률이 갑자기 다음 분기에 15% 되고 갑자기 제로가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왜? AI 에이전트 보급이 너무 빠르니까. 근데 그걸 가정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적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이거나 모순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골 때리는 거죠. 1년 전에 이런 거 알 수 있으면. 첫 번째, AI 에이전트가 그렇게 보다가 속도가 빠를 것이냐의 가정 자체를 지금 느끼고 있으면서도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뭐 환호하고 난리치고, 근데 안 쓰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 90%가 안 쓰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뭔 소리야? 그러고 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AI 에이전트 보편화 속도가 빠르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빠르고, 이게 28년께 올 수도 있는 게 하나의 사고의 실험으로서 던진 건데, 그게 진짜 비저빌리티, 가시성이 보여진다 하면 주가에 영향이 있겠지. 근데 그게 가시성이 보여진다는 얘기는 그 전에 AI 에이전트가 엄청 확대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는 개작살 나는 거고, 죄송합니다. 소프트웨어는 확 내려가고, 반도체는 이거는 노다지가 계속 노다지다. 당분간. 그러니까 붕괴되는 게 전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달리는 열차가 좀 무섭나요? 하여튼 그런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는 양면성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제. 이게 만약에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정치권에서, 기업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기술 침투가 에이전트 AI가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은 가만히 당황만 있을까요? 어떤 규제를, 보안에 무슨 책임 문제를 가지고 이걸 슬로우하게 하지 않을까요? 에이전트 AI를? 또 정치 시스템에서는 어떤 로비가 들어갈까요? 사람들의 소득 구조에 대해서 그냥 냅두고 있을까요?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이상 생각 못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 중에서 엔트로피가 여기 두 개인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엔트로픽이 누가 또 제 영어 갖고 저 발음을 하는데 이게 엔트로픽인지 전 잘 몰라요. 옛날에 영어 갖고 한마디 합시다.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시면 잘 모를 텐데, 우리 그 신도리코라고 아세요? 신도리코. 복사기. 예. 근데 그 회사가 제록스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제록스. 근데 그 영어 발음 뭔지 아세요? 지왁스예요, 지왁스. 제가 그 영어 책 읽다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뒤지게 위협부한테 혼났어요. 25살 때. 책에는 분명히 지락스 적혀 있거든요. 그 지랄하고 있네, 그러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갖고 따지지 맙시다. 들은 게 저는 엔트로픽이 들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엔트로픽이 AI 코드의 핵심이잖아요. B2B를 하는데, 이번에는 보안에 할 수 있는 보안 툴을 자기네가 이렇게 했어요. 보안 업체가 할 일을 자기네가 했다는 거예요. 엔트로픽의 코드의 시큐리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 자체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기존의 패턴은 어떠한가 이거를 확 보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사이버 보안이 하는데, 그거를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정밀하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그 지금 단계는 연구 프리뷰로 준 거예요. 그렇죠? 연구 프리뷰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고, 오늘 또 하나 엔트로픽의 이게 클로우드 코워크, 거기에 에이전트를 이제 플러그인 꽂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기업들이 하는 에이전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내부, 중요한 건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허용해야 돼요. 이게 프라이버시 이슈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많이 해요. 그러면 워크데이라고 오랜만에 듣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작살이 나는 거지. 예. 올해만 더 30%가 넘게 빠졌어요. 한 번 더 들어가갖고, 이 클로우드 코드에 코블 코드라고 있어요. 코블이 좀 이상하죠. 이 카먼 비즈니스 오리지널 랭귀지인데, 이 프로그램인데 고급 레벨의 프로그램이에요. IBM 같은 경우 이런 걸 심어주고 나서 그거를 유지 보수하고 그 다음 단계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컨설팅도 해서 돈을 먹고 사는 게 IBM의 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변환하는 그 프로그램 언어로 변환하는 그 도구 자체를 클로드 코드에 탑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잘 모르죠. 이러니까 IBM이 작살나는 거죠. IBM이 이런 것도 작살날지 생각을 못했죠. 이렇게 되면 두려움이 오죠. 소프트웨어.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스타트업하고 막 경쟁하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반도체 업체한테는 좋은 거예요. 예. 그것이 평정이 되기 전까지는 좋은 거예요. 평정이 되면은 이제는 수그러드는 거죠. 그 가파놨던 게. 예. 그런 의미로 해석을 일단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요거는 소프트웨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컨센서스가 26만 원하고 30만 원 밑에부터 위에 올라갔으면 0.8 곱한다 그랬잖아요. 30만 원 믿는 사람은 24만 원까지 간다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면 가시셔야 돼요. 근데 30만 원을 부른 사람, 그러니까 올해 200조 넘어가고 내년에도 안 빠지고 이거를 믿기가 좀 가보면서 천천히 가겠다. 그러면 평균 곱하기 0.8 하면 돼요. 애널리스트가 얘기할 때 그 자기가 안전 마진을 하기 때문에 자기 돈을 가지고 30만 원 믿기 때문에 30만 원 목표 주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 예, 진짜. 근데 애널리스트는 투자 못 하거든요. 못 하는 거 아시죠? 하면 잡혀 들어가요. 그럼 벌금이 1억이 아니에요. 패가망신하고 9억하고 업계 사라진다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참여를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실수를 할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자기가 자기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 특히 이런 쪽은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안전 마진이 있어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을 가니까 목표 주가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차분히 가면 돼요. 과감하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노무라가 29만 원 나왔죠. 29만 원 할 때 지난주에 얘네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노무라가 했을 때 29만 원의 목표 이익이 245조 나왔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27년에는 300조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주말에 생각했겠지.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생각해. 자기도 업데이트 빨리 해야 되잖아요. 요즘 세상에 일주일 넘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모레 나오니까 사실은 그건 보고 나서 해도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급해진 거지. 매주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난리치고 하니까 이게 뭐 1주, 2주, 3주, 4주 다 다르잖아요. 이런 전례가 거의 없었죠. 제가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매주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해보니까 그것까지 가기는 어려웠고 조금 보수를 하자. 그래서 한 것들이 200조, 230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 노무라를 대충 따라가고 이걸 믿으면 목표 주가 20만 원 후반 나올 수 있다 해서 이거 곱하기 0.8 거기까지를 1차 타겟하면 돼요. 그렇게 잡으시고 언제까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 안 되는 거 될지 안 되는 건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1분기 실적 언제 나와요? 4월 달 4월 말에. 삼성전자 4월 초에. 하이닉스 4월 말에. 그럼 업데이트 언제예요? 3월 말에 한 번 더 할 거라고요. 그럼 지금 나와 있는 포캐스트 얼마냐? 삼성은 38조? 36조에서 43조까지 나온 것 같고 하이닉스는 30조에서 36조. 조금 차 있죠. 이렇게 나온 포캐스트가 3월달, 4월달 넘어갈 때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분위기가 그 유동성 분위기가 나빠지지 않으면 기대 심리가 또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게 흥분의 도가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30만 원, 28만 원을 곱하기 얼마까지 보고 볼 것이냐 이렇게検討하면 돼요.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변수가 생기면 지금 뭐 이건 너무 쉽지 않고 100조 후반에야 200조 까리까리해 아니면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가고 싶어 이런 분위기가 낮으면은 아마도 여기까지 못 가는 상태를 기준으로 잡아서 0.8 하면 아마 20만 원 초반에서 아마도 공방 버리겠네 한 21만 원, 22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 주가가 여기 평균 여기 26만 원 정도 되면은 평균 10배 정도. EPS가 한 22만 5천 원, 2만 6천 원 되거든요. 10배 정도 주는 게 25, 6만 원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리레이팅의 초유에 들어가면 12배. 그러니까 메모리 사이클에서, 파운드리 TSMC와 똑같이 주지는 않거든요. 아까 외국계 250조도 그렇게 안 주잖아요. 그 친구도 13배밖에 못 주니까. 그럼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10배 이상 줄지 모르지만 지금의 한계는 그거라고 본 거니까 9배에서 12배 준 거니까 10배 정도 25, 6만 원? 그래, 타당성이 있다. 언제보다? 연초보다는 이익의 정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익의 강도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주가의 강도는 이렇게 높아졌죠. 그거는 리레이팅을 충분히 하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이닉스는 이제 더 간단하니까 목표 이익은 조금 낮아요. 그거는 삼성전자보다 휴대폰이 없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삼성전자보다 넌 디램하고 넌 HBM 일반 디램하고 낸드가 삼성보다는 캐파가 적으니까. 근데 HBM이 마진이 1등이 아니에요.
HBM은 일반 D램보다 낮습니다. 역전됐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예요. 그래도 1분기, 1분기에 30조, 37조 얘기 나오고 있고 3분기까지 계속 올라간다니까 이게 180조 정도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00조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목표 주가가 144만 원. 어저께 기억나세요? 제가 그 여기 중에 하나인데 대신증권에 나온 숫자에서 170 몇 조, 요거 같은데 170 몇 조 잡고 내년도 유지 약간 올라가다가 내년도에 그 이익에서 50%를 깎아서 서스테이너블 ROE 했을 때도 145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목표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7배, 8배. 한 8.5배까지 준 것 같아요. 아마 요 정도 주면 8배는 넘을 것 같은데 160만 원은 아마 8배 초중반 되는 것 같고 낮은 쪽은 7배. 그러니까 대충 8배 정도 주는 거니까 7배 후반 8배 준 거니까 삼성전자보다는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 된 거죠. 그러니까 리레이팅이 됐다? 아니죠. 안 된 거죠. 리레이팅 된다? 10배 갈 수 있냐? 제가 잘 몰라요. 다만 10배 지금 가 있는 주식이 뭐냐? 외국의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조금 10배 좀 높을 것 같고 11배 되나? 샌디스크는 이제 10배 이제 막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 비슷하게 주려고 현재 주가가 아니고 목표 주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거보다 약간 디스카운트. 리레이팅이 안 된 거예요. 이 리레이팅이 다 된다고 보면 우리나라 장은 이것만 가지고도 7천 가는 거예요. 7천 근처에 갈 수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다른 섹터가 무너지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라듀얼리 가다가 서든리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그라듀얼리 가다가 서든리 붕괴될 것 같으세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붕괴될 수 있는 확률 있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인플레가 하는 거. 근데 현실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란을 쳐가지고 유가가 90불, 100불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치더라도 그렇게 칠까요? 그래서 그 얘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거꾸로. 금리 인하가 아니고,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를 갑자기 50bp 내려야 돼. 경제가 꼬꾸라져. 그 정도 속도가 빠른가요? 그것도 좀 퀘스천이죠. 그러면 그런 변수 말고는 뭐가 있나요? 아까 지명한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할까요? 그냥 폭등을 해? 폭등까지 다시 올라가? 틀어막았는데도? 그러면 우리 그 예탁금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게 멈칫할 수 있죠. 그러면 주가는 미리 많이 올라갔죠? 그럼 주춤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서든이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일단 이 그레듀얼리가 얼마나 더 그레듀얼리 갈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그때가 포모가 온 거죠. 이 포모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소리가 들리는까지 한번 하는데 심장이 막 요동칠 거야. 주식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게 생명력인지 너무 심장이 튀면 터지잖아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시되 터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침착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후에도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몇 번 기회가 있을 때 기회라는 것이 눌릴 때 기회라고. 흥분할 때 기회는 아니고. 2월 첫째 주 월요일도 그랬고 금요일도 그랬고 지난주도 한 번 그랬고 이번 주는 어저께 잠깐 주는 거 오늘 아침에 주는 거 딱 넘어갔잖아요. 후행점을 말씀드리고 이거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같은 때 제가 말씀드렸나? 내가 회사 내에서도 하이닉스 초반에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빠지거나 주춤할 때만 산다. 사실 샀어요. 하이닉스. 주춤할 때. 예. 저는 펀드멘털 운영이 아니니까 샀다는 걸 나중에 들은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어드바이스 드리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전략본부장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셨더라고. 오늘 좋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 그거 얘기할 건 없었지만 우리는 증권주. 1차적인 어떤 그 강력한 그거의 소멸. 그 증권주는 거의 다 정리했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어저께 좀 빠지길래 하이닉스가 이상하다 싶어서 조금 들어갔어. 근데 오늘 올랐지. 우선 좋았죠. 이렇게는 못하죠. 최소한 그런데 산 주식을 내려갈 때 팔지 말아야죠. 그렇죠? 내려갈 때 팔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가늠하는 잣대가 있어야지 그게 내려갈 때 좀 버틸 수 있다. 내려갈 때 안 팔기만 해도 괜찮은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한 거고요. 다른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런데 네, 요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찝찝하다고 얘기했던 거 하나는 아까 소프트웨어 얘기했는데 오픈 AI가 이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니까 오픈 AI가
간밤에 미국에서 간밤이 아니고 미국에서 투자 계획을 1조 4천억 달러 2050년까지 30년까지 그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6천억 달러로 스케일 낮췄다라는 얘기를 월요일날 드렸잖아요, 어저께. 그리고 그 직전에 엔비디아가 오픈AI 투자하기로 한 이번 펀딩에서 1,000억 불 대신에 300억 달러 주셨다 했잖아요. 이런 맥락. 그리고 오늘 아침에 뭐가 나왔냐면 지난 주말에 어저께죠. 우리 그 스타게이트 있잖아요. 작년에 시작한 거 연초에. 스타게이트가 이게 또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건데 5천억 달러인가 이렇게 투자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소프트뱅크하고 기타 등등 오라클하고 같이 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것들이 이제 오픈 AI의 이슈가 돼서 저는 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오픈 AI가 이슈가 잘 안 되는 것이 오픈 AI가 빠지고 그 대신에 엔트로피라든지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다른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생성형 모델을 하는 업체한테 마켓쉐어를 뺏어서 되는 거면은 사실 이게 빠진 게 이게 이제 메워지면 사실은 우리한테는 별 이상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옵세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체의 문제가 혹시 그 생성의 AI 자체의 생산성의 이슈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어필되는 게 한계가 있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도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아까 그 오라클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약간 오버했다 이런 생각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하고 오라클 관련되는 주식이 오픈AI는 주식은 아니지만 조금 쉽지 않은 거예요. 소프트웨어만큼은 요즘 소프트웨어 개박살 나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가려서 그렇지만 여기 내에서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하고가 갈려지는 초입이다고 생각도 들어요. 왜 엔트로픽이 뭐 클로우드 코워크 포함해서 엄청난 B2B를 잘하고 있잖아요. B2B 자신이 있으니까 광고를 안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오픈AI는 광고하고 그다음에 무슨 또 컨설팅 업체랑 뭐 컬래버하고 나이를 뽀개는데 그만큼 이제 올해 그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상장 경쟁이잖아요. 상장 경쟁할 때 또 실질적인 펀딩이 어떻게 돼, IPO가 어떻게 되는지도 매우 관건해요. 그 전에 많은 그 주식들을 팔 수도 있고 주시장에서 유동성이 없으면 엔트로픽 사고 오픈AI 사고 다 살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여의치가 않으면 그거 하겠어요? 그렇죠. 그때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유동성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켜보자고요. 근데 오픈AI가 투자를 스케일 다운 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찝찝한 면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엔트로피 변화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에이전트 AI의 성능의 상상에 따른 AI 반도체 수요가 지금 현재는 워낙 강하다는 거는 또 다른 일면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그거를 결론 질 필요는 없다. 근데 한편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조금은 좀 관련되는 거는, 올해 아이폰 18이 나오거든요, 18? 예, 올해 18? 네, 올해, 아까 뭡니까? 그 폴더블 폰 나온다고 좋은 얘기 했지만, 반대로, 아이폰 18은 반도체 가격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자기네 성능에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작년도 나왔던 제품보다는 생산 계획을 20%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나 PC 업체들은 야금야금 컨슈머 쪽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곡괭이 팔고 이제 데이터 센터만 좋고 나머지 중간에 PC 휴대폰의 하드웨어는 안 좋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아작나고 근데 우리는 이쪽이 많기 때문에 가려져 있고 우리는 밸류가 낮았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안 왔고 이렇게 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정리하면 오늘 마지막 이겁니다. 결론은 제번스의 역설인데 뭐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예. 이 큰 그림에 썼을 때 개별적인 수요와 공급이 있고 전체 산업의 변화도 있어요. 제품 가격이 급증하면은 그건 어떤 작용이죠. 네. 그러면 수요는 결국은 방법이 두 가지예요. 수요를 줄이거나 아니면 믹스를 바꾸거나 구조 조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하죠. 원가를 절약하죠. 반도체가 오르니까 반도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바로 반도체 원가를 못 줄이는 건 다른 거 줄입니다. 사람을 줄이고 이게 여기서 사람 줄이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재료비 중 가장 약한 거. 그러니까
삼성의 휴대폰을 만드는 완성, 그다음에 샤오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하면은 걔네들이 그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다시 재료비가 있잖아요. 또 부품이 있고 그런 업체들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코스트 리덕션, CR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건 더 반도체 가격이 오르갈수록 다른 쪽 부품은 더 힘든 거예요. 반도체 가격에 맞춰주다 보니까 다른 쪽의 재료비는 압력을 받아요. 아니면 삼성이나 애플 중에서 애플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가격을 슬슬 올리고 중저가 있는 제품을 라인 아웃 없애버리는 거죠. 그 브랜드 충성도가 있을 때 하는 얘기죠. 모든 업체가 그러지 못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한계는 있고 약한 업체부터 구조조정 되고 주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작용에 따른 반작용인 거죠. 그럼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런 반작용이 너무 세면은 반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즉 정도가 반도체 일반 컨슈머하고 데이터 센터 AI 했을 때 AI 센터 데이터 센터 쪽이 워낙 크고 그쪽이 워낙 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반도체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슈머 쪽의 이 반작용의 효과, 이 반도체한테도 분명히 올 수 있는 그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균형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한테는 지금은 no problem. 하지만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분명히 둔화가 되긴 될 텐데 상승률이 얼마 정도 됐을 때 이슈가 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반작용이 있고요. 효율은 이겁니다. 효율성인데 어쨌든 이젠 그 반도체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은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적게 쓰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해요. 그러니까 HBM 대신에 비싼 HBM 대신에 DRAM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DRAM이 서플라이가 준비 안 돼갖고 DRAM이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서 우리가 논한 거긴 하죠. 그리고 또 낸드도 필요해서 낸드까지 갔는데 낸드는 또 더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이슈가 왔었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분명히 이 메모리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적게 쓰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효과가 나긴 날 겁니다. 근데 그 효과가 나기 전에 효율이 좋아지면 그렇게 해서 뭐 적게 써가지고 효율이 좋아지면 오히려 AI의 시스템 자체를 활용하는 AI 시스템의 활용도가 20에서 40, 60으로 가는 게 아니고 20, 50, 80으로 가버린다면 효율이 높아진 효과로 인해서 아까 반도체 가격은 지금과 상승하지가 않고 어느 순간에 내려가거나 떨어질 텐데 효율이 높아져서 그래서 전체적인 퀀티티가 늘어나면은 그러면 개별 단위당 소비는 들지만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이 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는다. 이런 게 제번스 역설이고 원래 작년에 누굽니까? 딥시크가 나왔을 때 2월 달에 이걸로 괜찮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네라고 생각했던 것대로 된 것이 한 3개월 뒤에 밝혀져서 야 괜찮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단위 가격이 내려가도 더 많이 활용되니까. 뭐 이거 딥시크가 새로운 버전이 또 곧 나온다 해요. 일주일 정도 나온다 하는데 좀 김이 새서 얼마나 뭐 나쁜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더라도 효율이 향상돼서 단위당 원가가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가던 건 주춤할 수 있지만은 더 많은 사람을 활용하면은 결국은 수요가 늘어난다. 요 간격이 이 사이클이요. 2년, 3년 되면 안 돼요. 그러면 2년, 3년 되면 주가는 6개월 동안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 이 제반스 사이클이 한 6개월, 9개월로 되면은 주가는 2, 3개월 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작년에 우리가 딥시크 때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제반스 역설에 대한 사람이 적절하고 이게 2년, 3년 사이클이 걸릴 정도로 기다려야 된다. 이 제반스 효과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런 효율성 때문에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많이 가면은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만 그것이 이 추세를 금방 바뀔 것이냐 이렇게까지 아직 결정짓기는 그건 좀 그렇다. 그래서 요 정도로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모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